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먼저 조금 전 7시 47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좀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 접종 후에 통증 발생 시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하시고 미열 증상이 나오면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휴식하시고요. 또는 발열, 근육통 증상에는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전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접종 후에 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발열, 몸살, 두통 이게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의사진료가 필요하고요. 예방접종 후에 급속한 기운 저하 또는 다른 이상 증상 발생하면 의사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부위 이외에 다른 곳에 멍, 출현이 발생하면 의사진료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 119에 신고하시고 응급실 급히 방문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방접종 후에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이 발생하거나 입술이 또는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지는 경우 주변에서 반드시 빨리 119 신고하시고 응급실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린 재난방송입니다. 자,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박원석의 밑줄 코너입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을 거는 174명 전수조사. 자, 민주당이 이제 권익위의 전체 위원 이렇게 전수조사 의뢰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은 또 진정성 의심합니다. 선거를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어떻게 이거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한 격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LH 투기 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고요. 예. 야당에서는 이걸 두고 진정성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174명 국회의원 전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권익위가 철저히 조사해서 예.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지금 권익위원장이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니까 권익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이 업무에서 제척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걸 두고 진정성 의심을 하기보다는 일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직계 좀비속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네. 자녀 네.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부모님이나 자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 이외에 형제, 친인척, 자매 예. 혹은 차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예. 권익위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합동수사나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길을 열어주는 방안 같은 게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 조사를 지켜보겠다. 예. 결과를 보고 평가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예. 지금 여론이 아마 그러면 심상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전수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해도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 전수조사를 응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맞겠다. 네, 민주당은 이미 당 자체적으로 한 차례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자신감도 바탕에는 깔려 있는 것 같고 예. 때문에 권익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른 기관의 조사라 하면 정부 합동조사라든지 혹은 합동수사라든지 이런 거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선거 양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겠다라는 걸로 봐야 하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선거에 앞서 있다고는 하나 마냥 뭐 뒷짐지고 그 여당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의심만은 할 수 없는 국민들 시선이 그러면 매우 곱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선의 출발사 아침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밑줄 긋는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의 명쾌한 그 해석 들으시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중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4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민주당이 지금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요. 네네. 이 부동산 문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뭐 사과드려야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뭐 사과 얘기가 좀 보니까 요즘 부쩍 자주 나온다 보니까 민주당이 뭐 적폐청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읍소 전략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 25차례 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집값은 여전히 오를 대로 올랐고, 근데 이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 오히려 이 정부 정책을 흔들려는 그런 투기 세력들의 의도가 이제 그런 비판에 담겨 있다. 이런 식의 반론을 펴왔거든요. 예. 근데 정작 투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정권의 그 등잔 밑에 어둡다고 이 정권 아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 발생이 됐고, LH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연루 가능성도 지금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심이 매우 악화됐는데 또 이렇게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그 선거 국면에서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는 아니지만 예.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몹쓸 사람이냐,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이 선거에서 호명하면 안 되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예. 그럴수록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성폭력에 대한 이런 유권자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특히 이제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르는데 그런 얘기라든지, 최근에는 윤호중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지칭해서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 예. 뭐 이런 등등의 막말이 나오면서 여당이 거대 의석을 배경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압도적인 이 서울시정의 권력을 배경으로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유권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 점을 의식해서 가장 지금 민감한 선거 이슈가 돼 있는 이 부동산 정책부터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반성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늦지 않았나. 진작 좀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언행의 어떤 신중함이나 또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신중함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미 이제 그 유권자들의 비판, 서울 시민들의 비판이나 그 외면이 커질 대로 커졌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반성들이 좀 늦게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니까 뭐 그 대선을 바라보고 이런 발언을 내놓지 않나 이런 뭐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근데 대선을 바라본다는 거는 네. 자기 정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예,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됐고, 네네. 특히 20대 여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지지 기반이었던 네. 그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표심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당이 혹은 박영선 후보가 희생해도 된다. 예. 라는 식의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이른바 이제 원팀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예. 자, 이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뭐 최근에 그 손병관 기자가 뭐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보니까요. 네네. 이건 원래 이 제목은 그 니체 책 아니었습니까? 유명한 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가했더니 또 이것도 역시 박원순 전 시장 얘기해 보니까. 근데 그 책을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좀 그 책 또한 그 한편의 시각에서 예.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균형 감각이 있는 책이라고 좀 생각이 안 들고요. 예. 또 이게 선거 국면에서 그런 책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네. 물론 이제 기자 본인은 어떤 저널리스트로서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으니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추구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업적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요. 그 주택 구입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LTV, 그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다음에 DTI 이거 같은 그 대출 그 규제 이걸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지금도 예. 장기 무주택자나 네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10%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걸 조금 더 완화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이게 뭐 갭 투자라든지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예. 정말 실수요자 집 한 채를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싶은 그런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대출 제도가 지금 마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규제를 필요하면 하는데 그 규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조차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가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서 좀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전망하에 이런 그 장기물주택자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대출의 여지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 예. 아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워낙 지금 부동산 민심이 나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선거 앞둔 유권자들을 향한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이 4차 재난지원금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또 야당에서는 그렇게 또 사실 비판했습니다. 이 뭐 선거 네네. 앞두고 이게 뭐냐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국무회의 주재했는데 네. 그 4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지급 주문했고 뭐 또 추경 이게 포용적 회복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시작됐고요. 예. 지금 벌써 이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오다 보니까 예.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급 속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오는 정도로. 예. 다만 이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조차도 그 코로나19 기간에 영업 손실을 봤던 이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장기간 일을 못했던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 실질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에는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그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여러 개가 제출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까지도 빚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갔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도 당선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이른바 이제 민생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회복할 건가 이게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실인데 주요 두 후보마저도 그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도 중요하지만 지난 어떤 이 국가의 실책에 따라서 커다란 손실을 본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중소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국회가 이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어제 그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그 시장 후보들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다 워낙 방송에 익숙하시고 말씀을 잘하는 분들인데 예. 너무 사실은 이게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책이나 정작 시민들이 알고 싶은 서울시정에 관한 그런 후보자들의 입장 같은 거는 거의 토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쉽고요. 예. 토론이 한 번 정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TV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그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남은 토론은 두 후보께서 좀 서울 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 곳곳에 중요한 이슈들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 요즘은 계속 그 미얀마 상황부터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학살, 정말 학살이죠. 이게 500명 넘었죠? 사망한 네. 그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 몇 주째 미얀마 민주화 시위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이 미얀마 군경의 강경 폭력 진압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속속 들어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이 단순히 시위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숨진 시민들의 수는 확인된 사례만 510여 명에 달하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어린이가 30여 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미얀마군이 시가지에서 다연발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시민을 향해서 로켓 추진 수류탄을 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미얀마 군의 날인 지난 27일에는 무려 그 하루 동안 114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예. 그 실제로 군부에 의해서 잡혀갔다가 잔인하게 고문당하거나 죽은 사람들에 대한 증언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로켓 추진 수류탄이 이거 제가 이전에 그 IS가 쓰는 예,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이거 그래서 보고, 사실 예. 미얀마 시민들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미얀마 군부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거의 무슨 전쟁 벌이는 것 같아 보니까 시위대와.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그 내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얀마 그 소수민족 무장 반군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지금 항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네, 미얀마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미얀마 정부가 인정한 135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60여 년간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가장 탄압을 받았던 부류가 바로 이 전체 미얀마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입니다. 특히 규모가 조금 있는 소수민족인 카렌족과 샨족, 카친족 등 이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이 무장 반군을 조직해서 미얀마 정부에 대항해 왔는데요. 이 미얀마 민주임시정부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이렇게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던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연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총파업위원회가 16개 무장단체에 지원을 호소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태국 국경 인근 남동부 지역의 카렌 민족연합과 또 북부 카친주의 카친 독립군은 미얀마군과 이미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미얀마군이 이에 대한 대항으로 카렌주를 공습한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피난민이 인근 국가인 태국이나 숲속으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그 내전까지 지금 거의 발발한 상황 같은데, 근데 국제사회에서 자꾸 뭐 규탄은 하는데 개입은 전혀 지금 그 조짐이 안 보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미얀마 국민들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탄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비판 성명, 우려 표명 요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이 돼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문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날 그 미얀마 군부가 굉장히 호화로운 연회를 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8개 나라 대표도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정말 철저하게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다면은 유엔군 파병이라든지 또는 유엔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비관 섞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그 옛날에 미얀마 군부가 북한과 관계가 있었는데 북한은 이번에 뭐 초대를 안 나보내고 지금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다음은 저 일본 쭉 가보죠. 일본에서 그 역사 왜곡한 교과서 지금 발간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네.
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쓰이게 될 일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세 과목과 30종의 교과서 전체에서 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협약에 의해서 해결했다라는 이 종전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2018년 3월에 일본 문부성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것을 개정을 했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은 교과서를 기술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검정을 통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정부 예. 당연히 강력 항의했는데요. 예.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았다면서 이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서 즉각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예. 우리 외교부도 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수에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뭐 선박이 엎어져서 그냥 막았다. 네.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좀 다시 어떻게 좀 선박을 좀 세워서 업체를 세워서 이렇게 좀 텄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예. 저희 수에즈 운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의 가장 오른쪽에 이집트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집트가 홍해하고 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아라비아 반도 쪽입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 유럽의 아래쪽 바다죠. 여기를 딱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에즈 운하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 교역량의 12%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9,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인데요. 예, 예.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게 되면은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가지고 약 10,000km에 달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193.5km거든요. 예. 딱 여기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럽으로 가는 정말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400m 길이의 22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어기븐호가 좌초가 되게 되는데요. 예. 폭 313m의 운하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뒤따르던 배들, 하루에 50척이 넘는 배들이 거기를 오가는데 그 배들이 다 정체가 된 거죠. 못 가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막혔다가 29일 오후 6시부터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이 사이에 400척이 넘는 배들이 정체가 됐고 이 배들에 실려있는 물품들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가 6%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예. 뭐 하루에만 수천억 원의 피해액이 쌓이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 현재는 평소 통행량의 2배가 넘는 선박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정체됐던 배들은 내일이면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전문가들은 이미 일주일이나 지체된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이 최소 2달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러면 뭐 정말 하루에만 수천억 원 피해액이 쌓이면 이거 보상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고요. 예. 용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 그리고 보험사인 영국의 P&I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치열한 책임 공방의 핵심 쟁점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모래 폭풍으로 시야를 가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선장이나 선원이 이 잘못을 했다 예. 또는 선체 결함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피해 보상의 주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스는 배송이 지연된 원유, 농산물, 반도체 등의 금액을 최대 100억 달러, 약 11조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네. 자, 우선은 이렇게 손해를 입은 물류업체와 화물선 소유주들이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보험사들은 에어기븐호의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 그리고 이 쇼에이 기센은 다시 자신들이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씨 문제냐
아니면은 그 당시 탑승했던 이집트 도전자가 잘못을 했느냐, 그리고 기기 결함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책임 공방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 이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내일 4월 1일이죠. 다음 달 첫날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 처음인데요. 자,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 백신 수급 상황도 좀 우려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병청의 양동규 자원관리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양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추이 좀 볼까요? 네, 어제 하루에도 한 500명 내로 알고 있는데요. 예. 3월 30일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가 429명, 해외 사례가 18명 해서 총 4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어때요? 예, 한 500명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요. 지난주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어르신분들 접종 시작했는데 접종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접종률이 백신? 네, 저희들이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보면은 예. 1차 접종자가 어제만 해서 26,538명이 접종을 해서 총 822,2,44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요. 예. 또 2차 접종자 중 신규가 919명 해서 총 6,151명이 그러니까 6,151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접종률을 본다면 이제 1분기 접종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 전체 접종 대상자 85만 5천여 명 중에서 72만 5천여 명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약 85%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 목표로 봤을 때는 85만 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72만 명 정도 접종 완료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이상 반응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신고가 지금도? 네, 지금은 조금 신고 사례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예방접종이 2월 26일 날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날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신고된 사례가 약 10,000건 정도 됩니다. 예, 10,000건. 전체 77만 건 중에서 10,000건이니까 1.31% 정도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 사례는 0.003%입니다. 한 26건 정도 되고요. 26건, 예. 그래서 대부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의 증상을 보면은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대부분 이제 근육통, 또 열이 나는 발열, 두통 이런 순서로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런 소위 경증 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는 뭐 2, 3일, 하루 이틀 내에 대부분 좀 호전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접종한 그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이상 반응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고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대통령, 총리 그리고 복지부 장관도 좀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국민들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접종 받으니까 좀 불안감이 좀 어떻게 잠재워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기에? 네,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전문가분들께서도 뭐 설득을 많이 해주신 아마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G7 정상회의 출국을 위해서 해외 필수적인 공무 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도 방역 책임자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바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그 전문적 식견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주셨는데 예. 다소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아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접종하시는 걸 보고 예. 믿고 맞을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더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대통령, 총리, 복지부 장관 이분들은 혹시 이상 반응 나온 거 없어요? 예, 저희들 뭐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예. 예전에 그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슷하거나 네.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특별한 뭐 이상 반응은 뭐 들으신 게 없군요. 네. 자, 그런데 뭐 한동안 저 대통령 그 백신 접종 때문에 뭐 주사기를 바꿔치기니 이런 뭐 그 가짜 뉴스라고 하나 보니까 이게 네.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저희 전혀 그럴 수 없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보건소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됐고 맞아왔습니다. 예. 추진단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는 이러한 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정보 게시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에 주사기 바늘에 다시 캡을 씌웠다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예. 좀 바꿔치기 했다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예. 사실은 분주 후에 접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주사기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허위 글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내일부터 그 75세 이상 고령자분들 접종 시작되죠. 일반인들이요. 그렇죠? 네. 종류가 뭡니까? 네, 일단 화이자 백신이고요. 예. 저희 지금 현재 그 3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6월 말까지 약 700만 회분, 그러니까 350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이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한테 그 아스트라가 아니고 제네카가 아니고 화이자 백신 접종 하는 이유는 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백신이 공급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백신 대상자와 백신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라는 것과 저희들이 접종 순서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고위험군이냐 그리고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직군들이 먼저 맞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백신이 지금 700만 회분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가장 고연령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명률이라든가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의 그 수급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그리고 이제 방역, 필수 인력 이런 순서로 지금 접종 스케줄을 짠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리고 이 이상 사실은 반응 때문에 걱정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그 만성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화이자 접종 75세 이상 고령들인데 맞아야 됩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전문가분들의 그 의견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는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은 가장 고위험으로 이완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건강 상태가 당시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을 조정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은 많이 퍼져 있는데 그중에 특히 그 알레르기 약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복용한 후에 주사 맞으면 덜 아프다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알레르기가 언제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알레르기 약을 먹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그 재난방송 내용 중에 보니까 미리 그 해열제는 준비하는 건 좋다 이런 얘기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접종 전에 좀 주의사항 좀 있습니까? 접종 전에 주의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자기 몸 상태가 건강할 때 접종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가장 몸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아마 건강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접종을 하기 전에 예진 의사분들께 자신의 건강 상태 또는 기저질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접종하면 좀 1차, 2차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 면역 효과는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접종되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1차보다는 2차까지 접종을 한 이후에 그리고 2차 접종 끝난 후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면역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신 수급 상황 때문에 이를테면 1차와 2차 접종하는 기간 자체를 좀 이렇게 늘린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 백신 수급 상황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얘기들이 좀 들리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좀 추가 도입이 좀 미뤄진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보니까 맞습니까? 지금 백신 수급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수출 제한이나 이런 조치를 내린 적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초에 3월 마지막 날 들어오기로 했던 것들이 약간 좀 늦춰지는 코박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아마 저희들이 직접 면역을 11월 달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크게 아직은 지장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백신 수급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저희들 질병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모든 부처가 함께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 부분은 이제 모든 관계 부처에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이상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예 60세 이상한테만 접종 권고한다 이런 얘기 들어와 있고, 캐나다에서는 또 55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중단하기도 하고 이게 좀 각 나라별로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65세 이상은 2월에 접종을 시작할 때 잠시 보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성,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데 효과가 다소 확인하기에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좀 미룬 적이 있었는데요. 유보한 적이 있었고, 다만 그 이후 여러 가지 외국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같은 사례 그리고 유럽 WHO 등의 권고 등을 받아서 저희들 그리고 국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에 충분하다라는 권고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외국 사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예방접종 계획에 혹시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양 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청의 양동교 자원관리반장이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따끈한 스포츠 소식을 가져오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입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셨네요. 네. 네, 어제 여자 배구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네.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을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오전 3선승제 경기인데 예. 3연승으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예. 역시 스타보단 팀이다. 이 스포츠 명제를 증명한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러츠, 이소영, 강소희 이 공격 삼각편대가 골고루 완벽하게 터졌고 예. 뭐 주전과 후보를 가리지 않는 이제 선수들의 고른 기량 또 끈끈한 팀워크가 빛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장 이소영 선수 또 외국인 선수 러츠가 나란히 11표씩 받아서 MVP 공동 수상했고요. GS칼텍스는 작년 9월에 코보 컵 대회 우승하면서 흥국생명 대항마 되겠는데 싶었는데 예. 막판에 이제 흥국생명이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에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예.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까지 싹쓸이한 거고요. 뭐 3관왕이다 트래블했다 이런 말들 기사에 많이들 쓰던데 사실 네. 트래블은 축구 용어거든요. 네. 네. 뭐 정규리그 컵대회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다른 세계대회 우승할 때 보통 쓰는 단어라서 예. 엄밀히 말하면 GS칼텍스는 컵대회 또 리그를 통합 우승했다라고 네. 보시면 돼서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김영 선수 엄지손가락 쪽에 붕대 감고 네. 했는데 붕대 투혼. 뭐 이거 아쉽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우승 꽃가루 날리는데 중계방송 카메라는 이제 김연경 선수 클로즈업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후련함 때문인지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선수들 한 명씩 꼭꼭 안아주고 네. 토닥토닥 이제 엄마처럼 하던데 뭐 세터 김다솔 선수는 김연경 선수 품에서 막 엉엉 눈물을 쏟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승 후보 영순위로 꼽히면서 개막 10연승 달렸지만 뭐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서 촉발된 뭐 갈등, 불화설 또 학교 폭력 징계가 나오면서 이제 흥국생명이 우승 후보에서 도전자 입장으로 시즌 마지막을 보냈죠. 예. 선수들 뭐 아쉽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뭐 그런 오묘한 감정이 어제 다 터진 것 같고요. 예. 어제가 혹시 김연경의 V리그 고별전이냐 이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네. 김연경 선수는 거취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요. 어느 팀에 갈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일단 선수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여태까지의 일을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 도쿄올림픽 준비하면서 폭넓게 천천히 결정하겠다. 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야구는 자 스그 SSG. SSG요. 예, SSG가 네. 창단식이겠죠? 네, 소식을 하도 많이 전해드려가지고 벌써 좀 익숙해졌는데 네. 어제 창단식 열고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먼저 새 유니폼 어제 공개됐는데 홈은 흰색 아래 위에 빨간색 모자 또 원정 유니폼은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모자입니다. 예. 가슴에 이제 랜더스라고 영문으로 써놨을 뿐 SK 와이번스의 그 왕조 유니폼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새 마스코트는 개입니다. 이탈리아 대형견 개요? 네, 예, 카네 예. 코르소를 형상화한 마스코트 랜디라는 건데요. 그 네. 옛날에 뭐 이제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그 라이코스 나왔던 그 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네, SSG는 뭐 용맹함과 충성심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 프로야구에서 개 마스코트는 처음이고요. 예. 참고로 82년생 추신수가 개띠입니다. 그래요? 네, 아, 예. 정말 개들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그 정용진 구단주도 나왔죠? 네, 야구 팬들 벌써 뭐 용진이 형 이렇게 친숙하게 부르는 신세계 이마트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 어제 구단주 자격으로 참석해서 구단기 막 흔들면서 벅찬 표정 지었습니다. 예. 노 리미츠 어메이징 랜더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확신이 든다. 개인적으로 올해 144경기 이상을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고 마지막 한 경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가을 야구 하겠다는 얘기죠. 작년 9위였는데 올해 정말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9위였는데. 자, 바르셀로나 출신 백승호 선수가 결국 국내 리그 네. 어느 구단이죠? 네, 우여곡절 끝에 K리그 전북의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네. 이제 과거 바르셀로나 유학 기간 동안 수원 삼성에서 3억 원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3억 원 받았으니까 K리그 간다면 수원에서 뛴다라는 합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법정 공방 갈 예정이라서 이것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한 사례가 뭐 앞서 박주영, 황희찬부터 적지 않아서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